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일부 일사천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일석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는데 네. 약속 위반인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왜? 박시영 TV 처음 시작할 때 네. 정치 비수기니 그래서 글쓰기 강의하자 그랬잖아요. 네. 뭔 이렇게 자꾸 막 폭포를 쏟아지는 거야, 일이 도대체. 그러니까 자고 나면 뭔가 하나씩 터지죠, 요즘. 아니, 자고 나면 두세 개씩 터져, 두세 개씩. 그러게요. 뭐 저희가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독자가 9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로. 예. 그래서 이제 10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10만 넘죠. 아니, 다음 주 수요일은 너무 빠르고요. 한 2주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10만을 좀 빠른 시기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방송 체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새로운 코너를 하나 선보이거든요. 최영일 평론가 종편은요라는 코너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지난주에 땜빵 비슷하게 나와서 네. 저 박시영 TV 매일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죽습니다. 월요일 날 하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죽겠더라고. 힘들죠. 취소. 네. 네. 주 3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금요일 날 종편은요 코너의 컨셉을 어제 이제 제가 TBS 더룸에 출연했었는데 네. 작가들한테 얘기했더니 작가들이나 그 더룸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전부 다 보겠다고. 네. 왜냐하면 가장 관심 있는 코너가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종편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종편이 영향력이 꽤 세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또 이제 보도 채널 YTN 연합뉴스도 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죠. 예. 영향력이 큽니다. 예. 근데 거기는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방식이나 그렇죠. 예. 패널 숫자도 그렇습니다. 예. 보수 성향에 있는 패널들이 훨씬 많이 예.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네. 많은 분들이 안 보니까 진보 진영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어떤 이슈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뤄지고 있고 주로 예. 그리고 패널들이 어떤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쪽은 이렇게 나가자라고 일일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싸움이라고 한다면 매체 대 매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은 시민 대 시민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전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령 뭐 저랑 일테면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총알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저대로 공급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총알이 종편 막는 총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 총알 공장 공장장이 예. 종편을 안 봐. 피곤해서.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최영일 평론가 많이 나가니까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대응했냐 물어보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또 저하고 최영일 평론가가 주진우 라이브 KBS에서 진행하는데 케미가 잘 맞는다고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같이 만드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3부도 막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1부, 2부만 있었지 않습니까? 월수 요일에. 예. 근데 이제 금요일이 새롭게 8시 반부터 선보이고요. 1부가. 왜 3부가 생기냐면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당대표 출마자군이나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가장 먼저 박시영 TV에 나가고 싶다. 예. 다른 유튜브도 있지만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전 몇 분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별로 안 나와서 그렇게 3부를 해야 진행을 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부 때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김종민 의원, 충남 논산의 김종민 의원하고 전남 무안의 서삼석 의원 두 분이 나오시고요. 박지원 의원을 무찌른. 그렇습니다. 아니 박지원을 무찌른 분은 아니구나. 김원희 의원이고 그 옆 동네. 옆동네고요. 그다음에 3부는 김부겸 예. 전 장관이 당대표를 준비 중인데 9시에 월요일 날 출연을 하십니다. 이낙연 전 총리께도 요청을 드렸고 아마 날짜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김경수, 박원순, 뭐 이재명 등등의 많은 분들한테도
출연 요청을 드렸고 몇 분은 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국이 조금 보면 어수선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처음 우리 박시영 TV 시작할 때 네. 그때가 이제 총선 직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놈들이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더 악에 받쳐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총공세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요 며칠은 인천국제공항하고 네. 부동산하고 그렇습니다. 국회 독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완전 신문이 완전 폭등. 1면부터 36면까지 다 그걸로 채우고 있어요. 예. 극악무도한 상태죠 지금. 그래서 좀 약간 사실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이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럼 국민 여러분들도 실은 잘해서 지지하신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잘 견디면서 참아온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참을성과 인내심이 좀 풀어질 수가 있죠. 그게 좀 걱정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2002년과 2004년이 특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탄핵을 통해서 예.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심판을 했죠. 보수정당을.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대선도 이겼고 총선에서도 일당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쯤 되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사실은 조금 방심을 했어요. 예. 또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그때 이제 4대 개혁 입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혼란들이 있었고요. 의제 설정에 있어서 문제도 있었고 또 내부 간의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태 장관이 부동산 원가 공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가 좀 시끌시끌하면서 예.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했고 저쪽은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또 집중적으로 총공세, 공격을 해왔고 총공세 이념 공세 예. 해왔죠. 그리고 막 강경투쟁 밖에서 뭐 사학법 관대로 해서 박근혜 그 당시에 대표였나요? 비대위원장인가? 막 이게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장애투쟁.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 권력까지 차지한 거 아닙니까? 중앙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지방정부 권력, 그다음에 의회 권력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건데 예. 스포츠 경기로 치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 보수 세력들이 사실 총공세에 지금 나선 거예요. 꼬투리를 딱딱 잡아. 첫 번째가 이제 윤미향, 예. 정의연 건드렸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씩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 할 수밖에 없는 소재였는데 정부 발표를 계기에 또 조기숙 교수까지 참전하면서도 더 커졌고요. 예. 인국공 사태 커졌죠. 거기에 이제 북한 변수가 터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발언, 예. 이제 좀 국민들이 보통 보기에는 발언 내용보다는 자세나 태도를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오바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싸움으로 보이니까요. 네, 싸움으로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이 좀 겹치면서 예. 어쨌든 좀 악재들이 좀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를 우리가 독식한 것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통합당이 발로 걷어찬 거 아닙니까? 11대치를.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시간을 계속 끌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니까 추경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 건데 그 자체를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임위 독식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이거는 단기의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여론상으로는 단기에는. 그러나 성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잘한 일이다.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국민들의 관심은 실적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실적이고요. 아까 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문제는 정말 지지층들이 너무너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아니라 뭔가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김현미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잖아요. 통합당이 반대해서 그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인상 부분이 좌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지금 확실하게 정책의 효과가 다 나타나지 못한 거다. 21대 국회 다시 그런 부분들 챙기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문제만큼은 또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죠. 의구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 의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은 당장 어렵죠.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방역도 아니, 우리가 끝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잘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또 대유행할 거다 뭐 등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방역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죠. 긴장하면서 관리해야 할 영역이고. 이거 스트레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청년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0대들이 대출 제일 많이 받아서 집 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미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 저는 청년 문제가 인구권 문제로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잠복됐던 문제들이잖아요. 청년들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일단 드러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이렇게 5가지 같아요. 경제, 방역, 부동산, 청년, 한반도 평화. 평화 이슈도 최근에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인사 교체에 들어가고 있고요. 외교 안보라인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청와대 이 세 축을 다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하마평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비건이 온다고 하고 뭐 폭스뉴스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그 대선 전에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평화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5가지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제 선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5가지 다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의제를 선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민 공감도 높은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체감도가 높은 거.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시급하게 해야 하고 중요한 과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의제를 잘 선정하되 신속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다만 정교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꼬투리 잡히거든요. 뭔가 하나 약간 어설프면 그거 가지고 또 집요하게 그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되 정교해야 한다. 정책의 완결성이 높여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뭐 주문 사항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죠. 그래서 실은 경제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라서 항상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늘 접근해야 되는 문제. 이 5가지 중에 실은 다 양해 가능하고 잘 풀려갈 거라고 봅니다. 청년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은 대개 3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 억제, 그러니까 금융 통해 수요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공급을 확대, 늘리는 거, 그다음에 수익, 보유세 환수하고 매각 수익, 양도소득 환수 요 3가지 그러니까 세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건가는 부분은 좀 남아 있지만 대개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김현미 장관이 4%까지 얘기를 했어요. 4%까지 얘기를 하고 세율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에서 80%까지 거의 10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또 효과도 봐왔기 때문에 그것만 확고하게 이루어지면 다음에 제가 만나본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낮은 정도가 종부세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조금 더 나가는 쪽이 이 토지 공개인증까지 가야 된다. 라는 쪽으로 다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요. 0.1%인가 그렇죠? 종부세 지금 0.2%인가? 3%에서 적용되는 적용되는 사람.
네. 0.1%인가 그렇죠. 겁니다. 0.1%죠. 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권력 교체기입니다, 사실. 이해찬 당대표가 그동안 잘 끌어오셨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권력 교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당 기강이 약간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선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경각심이 좀 떨어져서 잘못하면 튀는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아직까지는 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한다는 네. 게 첫 번째 주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상임위별로 상임위를 전체 회의를 하면 뭐 공개적으로 상임위 하는 거 말고 네. 비공식적으로 상임위별로 모임을 좀 많이 해서 하고. 정책적인 주요 의제에 대해서 스터디도 좀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점검도 하고 정부의 과제를 정책 모임들을 많이 다양하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워크숍도 하고 예. 해서 지금 그런 것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전당대회 특별히 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소식껏 하면 되고.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 사실 배지들이 줄 쓰지 못하도록 당규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사 예. 측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 의제를 차분히 준비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기숙 교수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예. 저는 뭐 맥락은 이해가 돼요.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한 번 했으면 됐다. 이걸 나머지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루트도 많고 이런데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김근태 장관처럼 그런 어떤 여권 내에서의 이런 어떤 대립각이 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조기숙 교수의 주장은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정부 기조와 공급 확대 부분만 약간 좀 이견이 있지 보유세 강화 기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네. 이제 뭐 조금 관리 국면으로 예.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죠. 예. 먼저 인국공 사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부 때 예. 인국공 문제 플러스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2부 안진걸 소장, 이수진 의원 모시고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요. 1부에서는 우리 또 고희석 기자님이 3년치 네. 그 회의록을 다 분석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맥락을 가장 또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 이것 때문에 그런 제가 부분들을 다른 좀 일도 짚어주시기 못하고.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흘러온 건가요, 도대체? 일단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5월 12일 날, 그러니까 5월 12일이라고 하면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5월 10일 날 취임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 12, 사흘째. 네. 첫 번째 외부 행사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셔서 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거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공기업하고 지방 공기업 등을 네. 1단계를 하고 등등 이제 단계별로 해서 1단계를 2020년 올해까지 총 대상 인원이 정규직 인원이 30만 명인데 노약자 등등 고퇴직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 20만 명은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인천공항이 바로 이제 TF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등등등등 뭐 전문가 공사 다 참여를 해서 TF 팀을 협의단을 만들어서 12월 26일 날 공항 보안 검색직, 소방서, 그다음에 야생동물 관리직에서 그때 기준으로는 3,000명 정도를 그러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왜 첫 번째 예를 들면 이 이슈를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고 예. 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었냐? 갔을까? 예, 예. 저는 이제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전에 사고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화물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예. 근데 알아보니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은 다 파견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17%, 16% 이렇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8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 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그 원인이 바로 이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파견직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정규직으로 좀 경력 있는 사람, 예.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게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국가 주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예.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은 예. 적어도 정규직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 쭉 있었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예, 문제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000명이나 비정규직이 있었고, 예. 대규모로. 예, 예. 그다음에 거기는 연간 4천억 원, 5천억 원 이렇게 엄청난 흑자,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1조 5천억 원이에요. 예, 예. 작년 경우에. 작년에 그랬고, 예. 그 당시에는 한 4, 5천억, 4, 5천억 원의 이익이 났었습니다. 예. 2017년 기준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관문이니까요. 예.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그곳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일 생각합니다. 심각했죠. 네, 제 생각이 규모도 크고. 규모도 만 명씩 이렇게 비정규직 있는 공기업이 없어요. 없죠. 예. 그 앞에 한국 마사회가 좀 많았고 그 정도였는데 가장 많았고 다 실은 따지면 다 생명 안전 관련직이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샘플 직장이었죠. 샘플 공공기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12월 26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도 합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합의된다고 바로 그 다음 날로 정규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보안 검색직 포함한 3,000명은 직고용, 공사 직고용. 나머지 분야는 3개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정규직화하는 걸로. 근데 처음에 이제 민주노총, 특히 민주노총 쪽은 전원 직고용을 요구를 했죠. 처음에 네. 협상이니까. 근데 그걸 그 과정을 보면 파란만장하다는 게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만 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세게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공사 측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처음에. 네. 직고용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이 처우는 나중이더라도 직고용이고 자회사건 간에 안정된 고용만 보장해다오. 그러니까 자회사도 괜찮다라고 다 수긍을 한 거예요. 노조에서. 예.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쭉 하다가 지금까지 그냥 4,000명 정도는 이미 정규직화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저 부분이 남은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안 검색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가 법적 정비가 법적인 문제를 필요해서 청원 경찰로 하기로 하고 6월 22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실은 청원 경찰이라는 부분 말고는 2017년 12월 26일 날 발표한 내용은 똑같아요. 인원이 약간 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때는 3,000명인데 지금 따지면 한 2,400~500명 됩니다. 이제 그거 뭐 큰 차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사 노조와의 합의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게 이슈였어요. 22일 날 보도는 노조에서 막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조합이 반대한다. 네, 반대한다는 게 이슈였다가 23일 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바 2년에 연봉 5천 소리 질러가 뉴스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취준생들이 이제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네. 핵심은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0,0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엄청난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지금 검색 보안직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노조도 첫 번째 2가지 주장을 했거든.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공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도급을 주는데 자회사 쪽으로 주면 도급회사 이윤이 8%고 사무관리비로 3%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1% 정도는 절약 효과가 오히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좀 올려줘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부 다 3.7%를 일괄 인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자회사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인상폭은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아까 11%는 오히려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3,800이 얘기 나왔고 복리 후생비까지 하면 4,30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략하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섭력 문제예요. 예, 예. 왜냐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뭐 1,600인가 1,700인가 있는데 1,400명이죠. 예. 1,400명인데 1,400명인데 2,000명에 예, 저기 예. 우리 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예. 더 많으니까 숫자가 1,900명,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은 이 쟁의권이 없다 파업을 할 수 있는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뭐랄까 팩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 네. 했는데 이 정도 네.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까? 일단 이제 그 기존 노조의 반발은 공사 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되고 이제 청년들의 반발, 취준생들의 반발이 문제인데 그 대개 앞으로 이제 2부에 노동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도 좀 그런데 생각은 간단한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슈를 바로 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 취준생들이 그런 불안감,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걸 이해가 충분히 가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나눠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비정규직들의 처우도 심각하고 예. 청년들의 구직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열받았고 화가 나 있다. 그 심정도 이해하고 예.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정부나 정치권, 청와대가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더 모색하고 빨리 속도를 좀 내야겠다. 이런 과제를 부여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훈이고요. 그 정도로 하고 예. 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 얘기 많은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 지지도가 10% 나왔다. 예. 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쪽에 인물이 후보군이 없으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 신경 안 씁니까? 감이 아니잖아요. 일단 왜 올랐나를 먼저 좀 봐야 할 텐데 사실 뭐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검찰 이슈가 계속 불거졌죠. 최근에 계속 검찰 이슈가 불거졌고 거기에 또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사지휘를 했는데 그걸 또 항명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어쨌든 보수층이 볼 때는 윤석열이 잘 버티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줬을 것 같고요. 반정부 투쟁의 선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투쟁의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대표적 인물로서의 포지셔닝이 돼 있다. 있죠. 예. 이게 최근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조국 사태 그게 있다가 윤석열 여러 건들이 터지면서 사실 실망을 많이 해서 대선 장모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해보면 1~2%를 확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들이 생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황교안 전 대표가 거의 뭐 급락했잖아요.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그 빈 공간이 생긴 거고 그 빈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수의 후보군들이 깜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등등이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로 쏠린 거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윤석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는 해다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찬 당대표의 진단이 저는 동의했거든요. 윤석열을 굳이 지금 시기에 막 때릴 필요는 없다. 한부령을 내렸잖아요. 이해찬 당대표가. 저도 왜냐하면 얘기 잘 안 합니다. 저기 한동훈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서 결국 맛이 완전히 가게 돼 있거든요. 윤석열은. 근데 괜히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이걸 키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추 장관이 또 깃발 들고 본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자존감이 강한 분인데 본인의 말을 안 들어? 먹어? 열이 팍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도 이제 한성갈 하잖아요. 이 양반이 그냥 속으로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팍 하다 보니까 윤석열 쪽으로 단계에 몰린 건데 저는 이
지지율이 조금은 갈 거라고 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 아직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몇 개월은 갈 거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저는 이제 페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이 윤석열이 양파 같은 존재다. 까면 깔수록 의혹 덩어리다. 그래서 긴장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진보 진영이 오히려 만약에 도전한다면 상대하기 쉬운 상대다. 그리고 참신한 신예가 등장하는 거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꽤 받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지율을 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완전히 낙마할 때까지.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한 2, 3개월이면 올 것 같아. 네. 윤석열이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시기는 한동훈 문제가 좀 완전히 좀 결론이 나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네.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 2, 3개월이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순교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건 다 윤석열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전 100%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네, 됩니다. 뭐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막 얘기하면 되지. 예, 그거를 뭐 그렇죠. 막 거칠게 표현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왜 빨리 안 내치냐 그렇게 할 거 없고 뭐 대통령이 빨리 뭐 저거 해임해야지 임명권 가졌으니까 막 이런 걸 얘기한다든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윤석열이 대검에 있을 때 한상대 총장 네. 그 물러나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주동자가 윤석열이었어요. 네. 거기는 그런 식으로 치고 하는 걸 내부에서. 근데 윤석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뭐 조사위, 심사위 뭐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채널A 사건 한동훈 건 관련해서 이제 자기는 빠지고 네. 대검 차장과 부장단 회의에서 지휘해라라고 했는데 지가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 사태에 있어서 대검하고 서울지검이 맞서고 있죠.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을 네. 발족을 시켰는데 네. 윤석열 개인이 지금 지시해서 과장들 통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장하고 부장단 회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고 한 거. 그걸 하지 말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혼자 예. 독단적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총장 밑에 있는 차장, 구본선 차장이 이놈이 윤석열 받아. 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좀 그런 오해를 받는 바람에 완전히 대검 완전히 반윤석열로 돌아섰어요. 아, 대검이 반윤석열 흐름으로 돌아섰다. 예. 대검이. 예. 중요한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수사자문단을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구성했다라는 게 대검 검사장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검 부장 입에서 네. 나온 얘기예요. 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대검은 윤석열 총장은 형사 1과 과장들하고 놀고 있고 부장들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같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국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항명 사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레임덕이에요. 네임덕이 왔고 윤석열이 고립됐다. 예. 한마디로 고립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 실질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윤석열은 쓰고 버릴 카드예요. 네. 약점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꼬름으로 만들 생각 추호도 없고요. 예.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예,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인물이고 계속 주시를 하지만 전 대선 쪽으로 전혀 대선 쪽으로 오면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약점이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쉽게 갑니다. 그리고 삼지대를 기대하는 분들의 일시적인 또 지지도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치권 인사니까 예.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조금 환멸을 느끼는 일부 삼지대 선후층들이 조금 있잖아요. 안철수를 만지작거렸던 과거에. 네, 그쪽 취향이랑 딱 맞는 그쪽 존재. 취향이 맞는 건데 그쪽 취향이 잘 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게 긴장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검찰 내부 투쟁 굉장히 이게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예. 그 얘기죠. 예. 네, 그다음에 이곳은 7월 달에 또 인사 있고 네, 우리 네. 추미애 장관에도 칼 한번 휘두르게 되고. 맞습니다. 이게 예. 추미애 장관은 한 칼 확실히 하는 분이거든요. 네. 다만 말만 앞서지 않으면 돼요. 원래 실천력이 굉장히 세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발언록을 한번 가져오니까 검찰이 장관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당황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 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기결된다. 네. 자기가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구에 퍼졌을 때 압수수색 지시했다. 네. 근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더라. 네. 그래서 문민 장관을 무력화하는 시도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 장관님 입장에서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고 이제 7월 인사도 있고 네. 이런 어떤 수사 지휘권 네. 발동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핸들링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반정부적인 법률 전문가들도 이제 윤 총장이 너무 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죠? 부적절하지만 지휘권을 가지고 통제하라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조범동 씨 1심이 어제 나왔죠? 예, 예. 뭐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랄까요? 이 재판 선고 내용을 뜯어다 보면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의가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예. 내용이 있었을까요? 진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조범동, 그러니까 이제 전경심 교수에게 제기되어 있는 혐의 중에 혐의가 표창장을 중심으로 한 입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펀드 쪽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입시 관련은 다 찌질한 거고, 펀드 쪽이 만약에 진짜 뭐가 있었으면 큰 사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대부분 그 조범동 씨와의 공범 관계로 기소된 게 많았어요. 그게 전부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신경 썼던 게 횡령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 P의 돈을 조범동과 공모해서 네. 빼서 가져갔다.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혐의였어요. 근데 그것이 공범 아니다라고 딱 확정을 지었어요. 네. 그다음에 혐의 자체는 좀 약한 혐의지만 그 코링크 P 블루펀드를 실제 투자액은 10억 원인데, 아까 이제 신고는 100억 원을 해놓고 15억밖에 안 했냐라는 허위 보고 문제, 그거는 무죄, 완전한 무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공범 아니다, 두 번째는 무죄다. 남은 건 뭐냐 하면 그 증거 인멸하고 위조 부분인데요. 네. 그거는 재판장이, 그러니까 조범동 씨 내 재판장이죠. 판결을 해야 되니까 판단을 하는데. 자기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공범이라고 판단을 하겠는데 잠정적이고 기소능력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라. 그 판단 유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런데 그 증거인멸 등등 부분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는 엄청나게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문제 없는 걸로. 네. 예,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앞에 두 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다 실제로는 클리어됐다고 봐야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은 건 뭐가 있냐면 그 소위 말하는 부당이득. 네.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미실현 이익을 얻었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얻은 거 한 개도 없고 손해만 봤는데 예.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뭐 재판부가 그런 얘기 하더만 뭐 세금을 조금 축소하려고 했고 뭐 이런 예, 부분들만 그거는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니라고 네. 그랬죠. 그게 또 시간만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죠. 예, 법으로 따질 부분이 있고 안 따질 부분이 예, 있는데 예. 그 부분을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조국 펀드가 대선 펀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흘리고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언론. 그렇죠. 그리고 이 진중권 김경률 투기 자본 감시단체 이런 인간들 꿀먹은 지금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부정이라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최후 변론에서도 그걸 10대 번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조범동 씨 재판인데 조국 전 장관을 한 15번 하면서 권력형 부정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권력형 부정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재판부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어요. 예. 저는 정의당도 입장을 좀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 예. 입장을 내야 돼. 예. 적어도 정의당이 그동안에 스탠스가 좀 꼬여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 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1심도 한 연말쯤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다고 치더라도
대개 이렇게 재판이 갈 걸로 예상이 되니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률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윤리적인 부분은 달리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사모펀드, 대수펀드도 아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 대여금이다. 예. 그다음에 횡령에 있어서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다. 예. 권력형 범죄 아니다. 예. 코링크 실소유자는 익성과 조범동이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에서 부분적으로 예. 아까 그 부분만 인정됐죠. 이것도 그러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자기들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 다음에 받아 쓴 걸 보면 예. 여전히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제목을 많이 뽑고 있어요. SBS나 이런 등등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교묘하게 아직도 장난을 치는 이 언론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한국경제신문이었는데요. 지금 그 재판에서 조범동 씨가 자기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지만 완전한 실소유주는 아니지만 3명 중에 1명으로서 그렇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법무부 그 청문회 준비단에서 조범동 씨는 그 실소유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해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조국 장관이. 한국일보? 한국경제.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 그게 가장 제목이에요. 심하죠. 네, 네. 한국경제 아주 심한 네. 데입니다. 정경련의 입장을 그대로 쓰는 데가 한국경제 아닙니까? 네. 네,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아마 좀 빠질 겁니다. 아까 네. 악재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3, 4% 이상은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 네. 지금 그리고 성과로서 보여주면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고 대범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동의하시죠? 그 부분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희일비하지 말고 2004년 총선 이후에 일산으로 돌아서 잘하겠지라든가 갑자기 뭐 그 시시비비 가린답시고 그러지 마시고 남은 1년, 실은 2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굳건하게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켜야 그 진중권, 김경률 이런 사람도 지금 막 목소리 내고 있는데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목소리 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권 후보의 조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어제 TBS 더룸에 나갔더니 네. 저한테 묻는 거야. 차기 대선 후보의 조건이 뭡니까? 네. 나한테 묻길래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소개하는 의미에서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그 당시에 내년 한 중후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위기 상황이 굉장히 깊어진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위기 돌파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선호할 거다. 만약 위기 국면이 심각하다면. 예. 근데 위기 국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정도만 있다면 관련 리더십을 선호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볼 거다. 김대중 같은 리더십을 원할 수도 있다. IMF 때 보면 예. 위기 상황이 왔지만 그러니까 개혁성도 있으면서 안정감을 함께 고루 갖춘 사람을 원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에 요지를 드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다 과거의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처럼 확고한 대선 주자가 슈퍼스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상 가장 높은 건 분명하고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과거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강력한 팬덤이 있거나 어떤 시대 정신을 체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모든 후보들이 약점들이 다 있을 텐데 누구나 가릴 거 없이 저는 첫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싫은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은 이거 좀 고치세요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좋은 소리, 사탕 발림보다는 왜 약간씩은 부족한 면들이 대선 후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야 가릴 거 없이 그거를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자기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오히려 스타로 뜰 수도 있다. 그게 뭐 이낙연일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임종석, 정세균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김부겸 뭐 등등 다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는 뭐 최강욱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혼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 한 중반쯤 되면 그렇게 잘 준비했던 사람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지금의 1위 후보부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누가 그걸 또 잘 준비하면 떠오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들이 당을 하드캐리했죠. 다음 대선은 그게 좀 중첩된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야말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럼요. 예, 예.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총의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특정인이 집권을 하지만 그 기반은 당이 집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잘 보여줬어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혼자 독주하지 않으시고 예. 당정청, 특히 당청 간의 관계들을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나갔거든요. 아주 제가 보기엔 모범적인 모험적으로 하셨죠. 유형을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을 잘 계승해야 한다. 예. 그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군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뭐 유시민도 있고 조국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좋아하는 분들 실컷 좋아하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실 때 좀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뭐 욕설이라든가 폄하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인격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여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을 하되 좀 품격 있게 나가자.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좀 눈꼴 사나운 모습들은 좀 줄여주신 게 전체를 위해서 좋다. 예,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온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너무 티격태기 하는데 그게 어떤 선을 넘어서면 또 이게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 관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 박시영 TV 구독자들이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예. 자, 이것으로 1부 마치고요. 그래서 윤석열 10%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고립되고 있다. 예. 이걸 명확히 얘기했고요. 지금 상당히 여러 악재 요인들 우리가 쌓이고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네. 요거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자. 대신에 신속하게 대처하되 정교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